18명의 간병인이 연이어 포기한 후 재벌 회장은 이미 절망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직원은 화려한 경력도 혁신적인 방법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감추고 있던 것은 훨씬 더 깊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억만장자가 예고 없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가슴이 멎을 만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7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간병인이 아이에게 보여준 특별한 능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부산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택가에 한국 최대 건설업체 김철수 회장의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기업 왕조의 자부심이자 한국 경제의 핵심 인물로 불리는 그는 수백 년 된 소나무와 은행나무로 둘러싸인 현대식 한옥에서 살았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한 이 저택은 바다와 도시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설 현장에서는 그의 기업이 세우는 거대한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경제계를 좌우하는 영향력, 정치인들과의 인맥 그리고 명문대학교 이사장이라는 지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절히 원했던 단 한 가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7살 아들 김민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중증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민준이는 말을 할 수도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까만 눈동자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매일 새벽 저택의 두꺼운 벽을 뚫고 들려오는 아이의 힘겨운 신음소리가 김철수의 잠을 깨웠습니다. 5년 동안 계속된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무언가 해주고 싶어 다가가다가도 결국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하며 돌아서는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회장님, 민준 도련님이 또다시 울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가정부 이순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간병인들은 회전문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아무도 민준이의 공허한 눈빛을 오래 견디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다는 것은 여전히 가문의 수치로 여겨지는 현실이었습니다. 김철수는 공개적으로 아들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었지만 사업 모임에서 민준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습니다. 건설왕 김철수의 유일한 후계자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은 그의 완벽한 이미지에 금이 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또 너를 실망시켰구나. 그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멀리 보이는 재활병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매달 찾아오는 최고의 전문의들도 해외에서 공수한 최첨단 치료 장비도 민준이의 상태를 크게 개선시키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의 방은 저택에서 가장 큰 공간이었습니다.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남양의 방에는 세계 각국에서 공수한 치료기구들과 교육용 장난감들로 가득했지만 대부분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한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매일 밤 김철수는 아들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도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의 성공 신화는 온 나라 경제 교과서에 실렸지만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자신의 혈육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서먹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간병인이 떠날 때마다 그의 가슴 속 죄책감과 무력감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저택 안의 화려한 가구들, 고가의 골동품, 유명 화가들의 그림들은 모두 영혼 없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온기가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어머니 박미영의 미소가 그 공간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철수의 아내는 민준이를 낳다가 산모와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서 아이를 살려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영아,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니? 김철수는 매일 아침 현관에 모셔둔 박미영의 영정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사랑했던 아내,
차가운 재벌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맞이한 그녀는 김철수 인생의 유일한 따스함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이 아침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의 괴로운 울음소리, 72세 가정부 이순자 할머니의 다급한 발걸음, 그리고 또 한 명의 간병인이 사직서를 들고 서 있는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어제 도착한 최은정 씨는 이미 짐을 싸서 현관에 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입술에는 죄책감 어린 미소가 있었습니다. 최고 간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그녀도 민준이의 상태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녀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도련님이 밤새 발작을 일으키셨어요. 진정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김철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이제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보름달이 차고 기울듯 간병인들은 왔다가 떠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생의 한 주기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급여는 2배로 계좌에 넣어드리겠습니다. 택시 불러드릴까요?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실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마치 바다가 오랜 시간 파도에 깎여 부드러워진 돌처럼 그의 감정도 무뎌져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정태현에게 전화를 걸 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새 간병인을 구해주세요. 이번에는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박 교수님께 연락해서 민준이 상태를 다시 봐달라고 하고요. 민준이를 위해 준비된 맞춤형 전동 휠체어가 오늘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독일에서 특별 주문한 이 휠체어는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최첨단 제품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아들이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했습니다. 저택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한국의 전통미를 간직한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연못에는 비싼 비단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푸른 이끼가 덮인 바위에는 시간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정원의 모습은 언뜻 보면 완벽한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원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김철수는 창가에 서서 텅 빈 정원을 바라보며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김철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회의를 취소한 것입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일을 제쳐두고 아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장 정태현의 놀라움은 당연했습니다. 김철수가 개인적인 이유로 회의를 취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기업 인수합병 협상 중에도 해외 정상들과의 만남 전에도 그는 단 한 번도 일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회장님? 정태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아들과 함께 있어야겠어요.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숨겨온 결심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택의 넓은 대리석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니 어쩌면 1년이 넘게 민준이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방문 앞에 서자 손이 문고리 위에서 굳어졌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마치 장난감 창고 같았습니다. 세계 최고급 장난감들, 지구 반대편에서 공수해온 치료기구들, 알록달록한 벽 장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용되지 않은 채, 만져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특별히 설계한 침대에는 민준이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7살 소년의 모습은 천사처럼 고요했습니다. 눈은 천장을 향해 있었지만 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머리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김철수의 목소리는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 앞에서 그는 중요한 기업 결정을 내리는 카리스마 넘치는 CEO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방 구석에 안락의자에 앉아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너무 두꺼웠습니다. 민준이를 바라볼 때마다 미영이가 보였습니다. 같은 코, 같은 입술, 특히 같은 눈. 가슴 속에서 익숙한 통증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미영이가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새 간병인을 구하고 있어.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에서 낯설게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사람을 찾을 거야. 약속할게. 태블릿으로 3개의 다른 간병인 소개소에 연락했습니다. 면접 일정을 잡았습니다. 떠나기 전 망설이다가 침대로 다가가 민준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드물고 짧은 순간의 접촉은 그에게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김철수는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을 받았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빠르게 방을 나와 복도에서 숨을 고르며 자신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그날 밤 깊은 고요함 속에서 민준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방문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워 검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지만 김철수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자란 그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햇살이 부산의 언덕 위에 비칠 때 김철수의 저택은 분주했습니다. 새 간병인 후보자들이 이어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거실에서 전통 차를 마시며 첫 번째 지원자를 만났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경숙 씨는 병원 근무 경력 25년의 특수교육 자격증까지 갖춘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 차림은 단정했고 이력서는 완벽했습니다. 장애아 8명을 돌봤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영어도 가능하고 특수교육 과정도 이수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최신 치료법도 배웠고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여성의 눈은 단 한 번도 민준이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는 젊고 활기찼습니다. 최신 간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송미라 씨는 전문적인 용어를 쏟아내며 질문했습니다. 도련님의 일일 운동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약물을 복용하시나요? 특별한 물리치료를 적용하고 계신가요? 이 모든 질문을 민준이가 듣고 있는데도 마치 그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김철수는 아들의 눈에 서린 슬픔을 포착했습니다. 민준이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지원자는 늦었고 김철수는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면접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진심으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자리와 돈을 위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집 앞에 오래된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타고 온 고급 외제차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김철수는 호기심을 느끼며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4번째 지원자가 도착했습니다. 이현서라는 분입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말에 김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걸어볼까 하는 생각과 함께 또 한 번의 실망을 준비했습니다. 현서의 이력서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졸업,
특수아동 치료 4년 경력. 훌륭해 보였지만 종이 위의 자격증은 이제 그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김철수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마지막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실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서라고 합니다. 간병인 면접 보러 왔습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깥에는 소박한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이전에 고급 수입차들 옆에서 그것은 작고 오래된 국산 모델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도 그러했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고 소박하고 주목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카디건과 단순한 청바지,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하지만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 공간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김철수에게 정중한 인사를 한 후 그녀는 곧바로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안녕,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현서야. 만나서 반가워. 민준이는 몇 초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철수가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작게, 하지만 의도적으로. 현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우리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아이 옆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이곳이 그녀의 자리인 것처럼. 김철수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을 향한 불안이었을까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셨군요. 김철수가 이력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학위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와 마음으로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현서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이전 직장은 어떻게 되나요? 작은 재활센터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형도 특별한 아이였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 아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철수는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읽었습니다. 거짓된 동정이나 과장된 전문성이 아닌 진짜 경험에서 오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인상적인 자격증과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신은 김철수가 말을 끝맺지 못하자 현서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자격증보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민준이가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치료사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민준이가 다시 한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번에는 김철수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당신의 방식이 특별해 보이는군요. 김철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적일 뿐입니다. 현서는 민준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정오를 알렸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김철수가 결심한 듯 물었습니다. 지금이요. 현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공식적인 계약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셋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김철수는 아들의 눈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현서는 낡은 백팩을 메고 도착했습니다. 가방에는 몇 장의 서류와 간단한 소지품만 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슬픔과 섞인 차분한 표정이 있었고
저택의 웅장한 정문 앞에 선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 대신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호화로움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현서의 첫 질문은 의외였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나요? 이순자 할머니는 이런 직접적인 질문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새로운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저택을 둘러보며 먼저 김철수 회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 도련님은 2층 동쪽 방에 계십니다만 먼저 회장님께 인사드리는 게 나중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준이를 봐야 해요. 현서는 계단을 오르기 전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짓자 아이들은 모든 것을 느낍니다. 신발 바닥 소리까지도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철수는 서재의 보안 카메라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행동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은 첫날에 번듯하게 차려입고 화장을 정돈하고 왔었습니다. 현서는 소박하고 자연스러우며 진실했습니다. 민준이의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가방을 조용히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시사항이나 약 목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아이에게 다가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위에 부드럽게 올렸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천천히 그녀 쪽으로 돌렸습니다. 웃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를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어제 우리 만났죠. 오늘부터 나는 민준이와 함께 지낼 거예요. 하지만 민준이가 원할 때만요. 현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시간이 그녀의 것인 것처럼. 침묵이 방을 채웠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기대가 아닌 이해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질감의 천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만져볼래요? 현서는 부드러운 벨벳 조각을 민준이의 손가락 끝에 살짝 대었습니다. 아이는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느낌이 어때요? 부드럽죠? 이건 거친 것도 있어요. 그녀는 다른 천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호기심의 표시였습니다. 김철수는 카메라로 보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 간병인들은 곧바로 일과표를 시작하고 약을 확인하며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현서는 그저 거기 앉아 있었고 이상한 것은 민준이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김철수는 회의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민준이의 방으로 다가가던 중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서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고 민준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의 달에 살던 토끼가 있었어요. 이 토끼는 매일 밤 지구를 내려다보며 혼자 외로워했죠. 그러던 어느 날 문 앞에서 엿듣던 김철수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말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함께 보낸 고요한 시간 후 현서는 가방에서 나무로 만든 작은 자동차를 꺼냈습니다. 바퀴가 약간 기울어진 오래된 장난감이었습니다. 방 안의 값비싼 전자 장난감들 사이에서 단순하고 심지어 초라해 보였습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살짝 밀자방의 정적 속에서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호기심을 띤 눈빛이었습니다. 이건 제 어릴 적 장난감이에요. 현서는 아이에게 마치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처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어요. 바퀴가 좀 삐뚤어졌죠. 하지만 굴러가요. 인생처럼요.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김철수가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놀란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현서와 민준이가 바닥에 앉아 나무 자동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완전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긴장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현서가 일어서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 자동차는 집에서 도망쳐 나와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아이를 찾을 때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현서는 자동차를 앞뒤로 굴리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나도 바퀴가 고르지 않아서 똑바로 가지 못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함께 길을 찾을 수 있어. 민준이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미소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았지만 분명히 반응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의 말은 공중에 멈췄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현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저 앉아서 민준이가 저를 알아차리게 기다렸을 뿐이에요. 아이들은 테크닉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반응하지 않아요. 의사들조차도. 아마도 의사들이 너무 의사처럼 행동해서 그럴 거예요. 현서의 눈은 여전히 민준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저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준이의 방에서는 더 이상 울음소리가 아닌 현서의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철수는 매일 아침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서가 공룡 그림책을 보여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트리케라톱스 그림을 보자마자 민준이 입에서 희미한 웃음 같은 짧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부후. 현서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고 속삭였습니다. 들었어요. 고마워요. 김철수는 회사 중역 회의를 미루고 태블릿으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되감기에서 그 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틀림없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작고 쉰 듯하고 억제된 소리였지만 분명히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철수는 매일 조금씩 아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현서의 도움으로 점차 민준이와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단순한 접촉,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존재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김철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업무를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재계에서는 이런 변화가 화제가 되었지만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더 밝아졌고 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서는 단순히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가족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천사였습니다. 그녀의 형을 잃은 아픔이 민준이를 이해하는 특별한 능력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정원에 앉아 있을 때 김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김철수 회장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공한 기업가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장애를 가진 아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결정이 옳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너무 감정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현서와 같은 간병인을 만난다면 여러분도 같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